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이제 8강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정치 문화와 교육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와 교육 문화 이야기도 이 굉장히 이제 복잡다단한 게 한국 정치사이기도 하고요. 교육도 그러하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핵심적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면서 쭉쭉쭉 훑어가는 그런 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한국의 정치 문화를 보시면 한국의 이제 정치 제도의 변천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복 이전에는 홍봉 14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1885년 1월에 공포된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 홍범 14조입니다. 그래서 갑오경장 이후에 자주 독립과 민주정신을 반영한 기본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갑오경장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갑오경장이라는 것은 갑오년에 경장 그러니까 새롭게 바꿨다는 거거든요. 어, 기존의 것서 오래된 것들을 새롭게 바꿨다. 그래서 이 갑오경장은 고종이 그 어떠한 조선의 에, 조선조의 어떠한 과거의 어떠한 그 고래의 이러한 사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서양적 어떠한 법식에 의해 가지고 바꾸어낸 그 것을 갑오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근대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갑오경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갑오경장을 이제 갑오개혁이라고도 하거든요. 갑오경장 혹은 갑오개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비로소 한국의 근대라는 것들이 근대적 그 문물들, 서양 문물들이 유입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범 14조라는 것도 그 갑오경장 때 근대적 헌법의 체계로서 가장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다. 이렇게 최초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제9개조라는 것은 1889년에 공포된 한국 최초의 성문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국가 형태를 전제군주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봉건 영주국에서 전제군주국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가 사용되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제9개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것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족을 하게 되죠. 그때 제정된 헌법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호칭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권을 내세운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1919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해놓고 나서 그 헌법 안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1945년이 대한민국 개국 1948년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자라는 일부 그 우익 그 학자들이 있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들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헌법에는 1919년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우익들의 그 잘못된 주장들은 정말 그냥 우익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919년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광복 이후에 이승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의 집권과 제일
공화국이 되는데 광복 후 3년째인 1948년 5월 10일에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죠. 그래서 이 총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가 민주공화국 국가 형태를 만들고요. 대통령제를 임기 4년에 1회 중임 가능한 것을 통해 가지고 단원제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단원제라는 것은 상원, 하원 이런 것을 양원제라 그러거든요. 이게 단원제 하나만 있다라는 거죠. 국회의원 하나만으로 구성을 하고 국무총리제 등을 골자로 한 헌법을 제정했는데 간접 선거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선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 그래서 헌법이 제정된 날이다 해가지고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48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해방 전까지 한국의 그 정치사를 놓고 보면 이 아까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1919년부터. 그 다음에 이승만 역시 그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승만이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자기가 대통령을 하면은 어디로 와 있어야 됩니까? 상해에 와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활동을 해요.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미국에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국채도 미국에서 발행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죠.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거든요. 해방이 되면 이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세력과 그 다음에 기존의 정치 세력 그래서 이 해방이 되면서 1945년에 해방이 되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거를 일제가 식민 지배하고 있다가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남북한으로 나눠버리지 분단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소련 군사 정부가 들어가죠. 지금 이제 러시아인데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군정이 북조선으로 가게 되는 거. 남조선으로는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미 군정, 그러니까 군사 정부죠. 미 군사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이제 그때 정치 세력이 있었던 정치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맨 처음에 상해 임시정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그 독립운동 세력이 있었고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국내파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파 정치 세력들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출신 이렇게 두 개의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이승만의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 군정이 만들어지면서 이승만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은 이 자신 주변에 어떠한 정치 세력이라는 게 없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 군정이 있었고요. 미 군정이 들어오면 이런 거죠. 미 군정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좋은 겁니다. 새롭게 무언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싫지요. 기존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왜 어차피 미 군사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혼란스럽지 않게 국가를 그냥 그 새로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자기들이 군사 통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45년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국내의 상황,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설될 때까지의 그 상황 자체를 좀 이해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이승만도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에게는 자신의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 정치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운형을 중심으로 했던 국내파 정치 세력이 있었고요. 독립운동 세력이 있었고, 김구를 중심으로 했던 상해 임시정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집단이 모여 있었던 거죠. 남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집단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남노당이라고 해가지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한노동당, 공산당이죠. 남한노동당 세력이 또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주의 세력. 이렇게 총 4개의 세력이 있었는데 미 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 군정 입장에서는 자신과 소통이 편한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이 편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미국에 살고 있던 이승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자기 어떤 정권을 갖다가 잡으려는 정권욕이 앞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해요? 자신의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력을 만들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반민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그건 뭐냐면요. 반민특위는 반민족주의자 특별처단위원회입니다. 그럼 반민족주의자 특별처단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 일본에 동조했던 세력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거는 이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친일파들은 결국은 그 식민 지배에 동조하면서 척결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친일파를 제거하려고 반민특위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우리 그 남한 내의 그 독립운동가 세력들이. 그래서 반민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친일파들을 전부 이렇게 잡아들여가지고 처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무슨 짓거리를 해버리냐면요. 미군정 입장에서는 친일파들이라고 잡아들여 놓은 애들이 전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공무원들인 겁니다. 뭐 경찰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군수, 시장, 뭐 공무원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일제 지배 체제를 유지시켜 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싹 잡아들여 버리니까 반민특위에서 자기들이 이 지금 정치 체제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치적 공백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도 자기의 정치 뒷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 뒷배를 갖다가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정치 뒷배를 누구로 할까를 해봤더니 친일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을 전부 놔줘버립니다. 반민특위를 그리고 해체시켜버려요. 미 군정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친일파 청산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이 노독수를 비롯한 이 친일파들이 뭘 내세우기 시작하느냐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풀려났잖아요. 자기들이 풀려났기 때문에 내가 풀려난 것을 감춰야 돼요. 내가 친일파였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반공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반공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공산당 때려잡자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친일파들이 전부. 공산당 때려잡자로 돌아서 버리게 반공을 내세우게 돼버리니까 공산주의자를 제거해야 된다가 돼버리니까 우선 제1 타겟이 누가 됩니까? 남한노동당의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노당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노당들이 전부 지리산으로 가가지고 지리산 빨치산 항거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순 반란 사건부터 해가지고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또 이 이승만 입장에서는 정치 정적이었던 정치적이었던 인물들을 제거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바로 여운형이거든요. 몽양 여운형 선생을 암살시켜버리죠. 두 번째로 제거한 게 바로 김구죠.
그래서 국내파의 거두였던 몽양 여운형 선생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상해 임정의 대표 주자였던 김구를 암살시켜버리고, 물론 이제 김구의 암살에 배후에 이승만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 한국인들은 알고 있지만 안두희가 죽였거든요. 그 안두희가 죽을 때까지 이승만이 자기한테 그러한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펼쳐진 여러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그건 이승만이 했던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은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할 때부터요 권력력이 남달랐습니다. 아주 권력력이 많았던 그런 그 부조리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대를 잘 타가지고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고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잘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풀려난 그 친일파들을 전부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청산이 못되게 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이승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가 자기 정적들인 여운형과 김구를 제거하고 나서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당이라는 자유당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만을 추종하는 일종의 자기 추종 세력들을 다 그렇게 배치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공을 기치로 아주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1차 발췌개헌이 1952년에 일어났는데요.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원내 다수당인 야당이 제출한 의원내각제 개헌안과 여당의 어떤 정부 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절충해 가지고 발췌 개헌안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양원제, 상원, 하원, 양원제, 국회, 그다음에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등이 골자로 한 그 제1차 발췌 개헌이 1952년에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차 4.4.5입 개헌입니다. 제2차 4.4.5입 개헌은 1954년에 일어난 건데요. 1954년 5월 20일에 이제 민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자유당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을 제안한 거예요. 3선 제안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냥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어라 라고 길을 열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4.4.5입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무제한으로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국회의원 제적이 의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135명이 찬성해서 부결이 돼요. 그런데 4.4.5입, 그러니까 203의 3분의 2는 135라는 주장을 수학자를 불러가지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올림을 한다는 거죠. 반올림.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거는 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반올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4.4.5입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이 주구장창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거죠. 정치적으로 참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볼 게 4.19거든요. 4.19가 제2공화국. 그래서 1960년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항의해가지고 4.19가 일어납니다. 4.19가 일어나가지고 독재 정권인 그 이승만 정권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죠. 결국은 워낙 부패가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의원내각제, 복수정당제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화, 그 다음에 경찰 중립성 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4차 부정선거 관련 처벌법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자 처벌을 위한 개헌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그 다음에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그 다음에 부정축제 특별처리법 등을 의 소급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2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제2공화국이 탄생했는데 그것을 참 아쉽게도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려 버리는 세력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5.16 군사 쿠데타와 제3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 박정희죠. 박정희를 비롯한 박정희, 김종필 이러한 젊은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재건 최고회의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삼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가 너무 썩어 있으니까 우리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좀 그 체제를 안정시킨 후에 우리는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안 물러나죠. 정치라는 것은 정치 권력을 한번 잡게 되면요. 그 정치 권력의 맛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을 하고요. 국회를 단원제로 만들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국민투표를 거쳐 가지고 공표를 하게 되죠. 여기서 국민투표를 거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투표는 그냥 말뿐이고요. 자기들이 그냥 개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군부 세력들이. 그게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제3공화국이죠. 그래서 이 제5차 개헌이 있은 후에 제6차 개헌을 1969년 10월 20일 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969년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대통령의 연임 횟수 연장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거쳐서 공표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당 정권이 4.45의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을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6차 공화당 삼선개헌을 통해 가지고 연임 횟수를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임 횟수를 연장시켜 놓으니까 한 번밖에 못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로 제4공화국 제7차 유신개헌을 하죠. 그 유신헌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조치를 단행하죠.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켜버리죠. 그리고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이제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독재자들은 뭐 우리나라 지금 박정희 어떤 공과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일부 학자들이 있는데 공과를 따질 수 있죠. 그렇죠. 뭐 박정희가 어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뭐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군부 독재 정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수많은 인권 유린과 정치 탄압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다 싸그리 무시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인 측면을 따라가야 한다, 추종해야 한다 라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유신 개헌을 통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가 또 대통령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음으로 이제 11.6과 제5공화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결국은 유신헌법을 통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11.6 사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11.6 사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이 박정희는 독재자거든요. 독재자인데 이 독재자들은 권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후계자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계자를 키울 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박정희 같은 경우도 이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중앙정보부가 뭐냐? 중앙정보부는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CIA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 중앙정보부가 이름이 이제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부서죠, 정보부서. 그런데 이 박정희 시대 때 중앙정보부, 중정은 굉장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힘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다 저지르는 그 중심에 중앙정보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앙정보부장에 김재규가 있었던 거거든요. 김재규도 이제 군인 출신인데 그 김재규와 그 다음에 경호실장으로 차지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지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유신 헌법이 유신 개헌이 일어나니까 전국에서 민주화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항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마 항쟁이거든요. 부마 항쟁.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던 그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이게 이제 부마 항쟁인데 그 부마 항쟁이 일어나니까 이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과 저기 누구야? 안기부 아니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차지철은 그걸 무력 진압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재규는 무력 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 김재규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걸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지철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김재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일정 부분.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차지철과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차지철이라는 인물이 좀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김재규보다 아래 계급의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 군인인 김재규를 굉장히 무시해요. 무시하는 그런 언행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재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 아래 기수인 애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가 부마 항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가, 그러니까 안가는 쉽게 얘기하면 독재자였던 그 박정희가 술 먹고 놀았던 곳입니다. 술 먹고 놀았던 곳이에요. 그 안가에서 결국 박정희하고 차지철을 쏴 죽여버리죠. 총으로, 자신의 총으로. 그리고 나서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영화들도 대단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 11.6과 관련된 영화들이 좀 많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떠한 그 권력의 향배라든지 암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권력이 이제 11.6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계엄령이 선포되죠.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그 계엄령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이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만큼의 힘이 있었어요. 김재규는. 그렇지만 김재규가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대통령을 시해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나는 군인으로서 잘못된 짓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0대 대통령인 이제 최규하가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돼 있을 때 계엄령을 선포했던 게 이제 계엄사령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승화라는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이 신군부 세력들, 신군부 세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 안에 사조직을 만들어요. 원래 군대 안에는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죠. 왜?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목적으로만 있어야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그 나라는 부패한 국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 안에다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군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TK를 중심으로 하죠. TK라는 것은 대구 경북을 앞에 T, 태 할 때 태구, 경 할 때 경북 할 때 K 해가지고 TK인 대구 경북 출신의 군인들, 젊은 군인들을 중심으로 하나회를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군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군부 세력의 우두머리가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두환을 이제 그 보안사령관에 앉히거든요. 그럼 보안사령관이라는 것은 군대 안에 어떠한 중앙정보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정보를 담당하는 곳이 보안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름을 기무사, 국가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보안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사 사령관을 전두환을 시켜놓죠. 그렇게 되니까 이 전두환이 11.6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협잡지를 하죠. 우리도 한번 정권을 잡아보자 해가지고 협잡지를 해가지고 지들 세력들이 일으킨 게 바로 12.12 군사 쿠데타입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바로 5.18이거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때 수많은 자국민들을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무력 진압을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군인들은 자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군대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국민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는 5.18에 대한 자료는 대단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좀 찾아보셔도 아실 겁니다. 금방. 정말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전두환이라는 이 독재자는 반성을 안 합니다. 반성을 안 하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자기가 빼돌려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채워넣고 아직까지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독재자죠. 이 사람은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두환 그 쓰레기 같은 놈하고 그래도 노태우는 나중에 반성을 하고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5.18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노태우는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지요. 그래서 이 군부 독재 세력이 이 7년 단임제를 비롯한 여러 개헌 입법 그 내용들을 해서 개헌을 실시하게 되는 게 바로 제8차 국보위 개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월 항쟁과 제6공화국 이거는 이제 어떠한 그 전두환 자체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이 6월 항쟁, 60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군부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그래서 이 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6월 항쟁을 보던 당시 여당의 최고위원이면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 개혁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6.29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게 제9차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노태우가 이렇게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시대를 연다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어 가지고 대통령에 도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 두 양대 민주화의 어떤 거두가 분열을 하게 되면서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한국의 정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암울했죠, 이 시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정치 문화의 특성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그 제6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6공화국이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김영삼인데 김영삼이 이제 삼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문민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최초는 아니고요. 이제 문민정부가 그때부터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 그다음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현재의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대통령들이 차례 해가지고 현재의 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 정치 문화의 특성이 뭐냐 그랬을 때 먼저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엘리트들의 어떤 교도주의적인 지배, 그 다음에 국민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권위주의가 어떤 한국 정치 문화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벌주의죠.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귀속적인 연교관계에 기반해서 지역감정을 낳았다는 겁니다. 지역감정. 혈연, 그러니까 피죠. 피의 관계에 맺어진 거.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 혈족이죠. 혈족. 그런 게 혈연관계. 그 다음에 지연, 너 어느 지역 출신이니? 지역 연고죠. 학연, 너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런 거죠. 이러한 연고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주의는 박정희 정권이 어떤 자신의 통치를 수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 그러니까 영남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경상남북도를 이야기하고요. 호남이라는 것은 전라남북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호남을 갖다 서로 지역 감정을 유발시켜 가지고 아주 갈등을 극화시키죠. 아주 그 어떠한 통치 지배 전략의 일원으로서 그걸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역 감정은 남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통치자에 의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시민성과 저항성, 이런 것은 결국 홍익인간, 인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동학사상, 외세에 대한 항거, 독립운동, 독재에 대한 항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으로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 하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성이 점점 강화됐죠. 그러한 시민성이 강화돼 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뭡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촛불 항쟁이죠. 촛불 항쟁.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거는 시민성의 어떤 성숙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폭력이죠. 무폭력으로 그렇게 어떠한 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시민 의식이 발휘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민족의 주체성, 많은 외세의 어떠한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족 주체의식으로 이를 극복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족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권력의 대미 의존성이 있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미 군정의 영향 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정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가 많았죠. 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빨리 이제 좀 한국 교육 문화로 좀 넘어가 봅시다. 한국 교육 문화. 한국 교육 문화 봤을 때 한국 교육제도의 어떤 변천 과정을 보면 먼저 삼국시대 보면 고구려 어떤 소수리망 2년 귀족 자제의 교육을 위해서 최초의 관학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라는 거죠. 관학 고등교육기관인 태학이 설립되고요. 최초의 사학 사립이죠. 사립 일반 그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사학인 경당이 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그러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백제에는 중국 동진의 영향으로 교육이 발달하였는데 일본 아스카 문화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신라는 신문왕 2년 국립고등교육기관인 국합이 있었고요. 사립 고등교육기관인 화랑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국시대의 어떠한 교육제도라면 고려시대 때 교육은 관학으로 이제 국자감 있어가지고 귀족 자제를 위한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성종 11년에 설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으로 나중에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당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개경에 설립된 국립중등교육기관이죠. 그러니까 국립중등교육기관이 학당, 그 위에가 고등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에 설립된 공립중등교육기관인 향교가 관학으로서 고려시대 때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학이 있겠죠. 사학. 그러면 서당, 평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당의 후신이죠. 그래서 고려 중종 중기 인종 때 등장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크게 발전하게 되죠. 그 다음 12공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최초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과거를 통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12공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 관학과 사학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관학 그러니까 관주도의 학교 그다음에 사학 사립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한 그 학교 이게 이제 사학이겠죠.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관학과 사학으로. 다음으로 이제 조선시대 보게 되면 관학으로서는 성균관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그 성균관을 이어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고급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생원과 진사에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생원시와 진사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한국 소설 보다 보면 허생원, 그 다음에 뭐 박진사, 최진사 막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생원과 진사, 그 다음에 김초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초시라는 것도 뭐냐? 초시는 맨 처음 보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초시 하면은 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김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생원 하면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을 허생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박진사 그러면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원과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초시에 합격한 후에 생원시와 진사시를 보거든요. 그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대과가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사법시험 같은 거죠. 아니 행정고시 이런 것들, 고시로 명명된 행정고시 같은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과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장원이라고 해가지고 장원급제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균관이 결국은 그 200명을 그렇게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향교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조선 전기에 크게 융성하다 조선 중기 이후에 쇠퇴하게 되고요. 조선 후기 실학을 중심으로 다시 부흥을 꾀하기도 했던 향교가 있었다. 이게 이제 관학이라는 거죠. 관학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사학은 서원이 있었죠. 그래서 사립 중등교육기관으로 과거를 통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양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원이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어떠한 그 자기들 그 계파 정치 세력들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그 집합소로서 변질이 돼가지고 폐해를 많은 그 부조리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자신이 집정하던 10년 동안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원 폐지였어요. 왜냐면 서원이라는 게 어떠한 그 정치 세력들끼리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온갖 부패한 짓거리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원 그러한 서원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서당이 있습니다. 서당. 서원과는 또 다르지. 이거는 초등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입퇴학이 자유롭고 신분차별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 서원에는 양반 자녀들이 갔다면 서당에는 누구나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조선시대 과거는 상민부터 볼 수가 있었어요. 천민계급은 볼 수 없거든요. 상민계급부터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민, 중민, 그 다음에 양반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상민 계급부터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서당에서도 역시 상민 계급부터 신분 차별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서당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수교육기관으로 종학, 그러니까 왕족 자녀죠. 왕족 자녀를 가르치는 종학이 있었고요. 경연이라는 것은 홍문관 관원이 임금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경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금에게 계속 공부를 시켰던 겁니다. 똑똑한 임금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경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임금과 그 신하 간에 나누었던 대화를 경연을 정리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경연이라고 돼 있던가 그럴 건데 조선시대 때 임금과 그 신하 간에 나눴던 대화를 쭉 정리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간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번안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경연이라는 게 책이었는데 저도 오래돼가지고 좀 볼만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 책 보면.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때에 관학과 사학, 특수교육기관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화기를 보게 되면 개화기에는 관학으로서 유경공원이 있었죠. 그래서 최초의 그 근대식 공교육기관이라는 거죠. 귀족 자제를 대상으로 한. 그다음에 한성사범학교, 서민들의 자녀도 입학이 가능한 초등 교사 양성기관으로서 한성사범학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사학으로는 민족성각자와 주민중심 교육기관인 원산학사, 그 다음에 흥화학교, 정진학교, 보성학교, 그 다음에 양정학교, 대성학교, 보산학교 이런 게 있었고요. 선교사 중심 교육기관인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여고 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정학교는 지금 양정고등학교죠. 지금 서울의 양정고등학교고 여기 이화학당은 지금의 이화여대죠. 이화여대. 그러니까 이때의 어떤 학교들이 다 나중에 이제 현재의 학교로 이어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학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사립학교령을 통해 가지고 사립학교의 인가, 설립, 폐교 등을 결정했고요. 교과서, 지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학부에서 관장해서 근대사학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근대 사학법이 사립학교령이죠. 일제시대 때 있었던. 다음으로 이제 제1공화국 때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교육법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했죠. 그래서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실시하고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6334제라는 것은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 학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선형 학제를 이렇게 이때 만들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고요.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충 계획을 수립했고 사범학교와 사범대학 설립 등을 이 시기에 실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학 전 고등교육기관으로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교육기관, 초등학교, 중등, 중학교, 고등 학교, 그 다음에 초급대학, 대학교를 명시한 후에 설립하였다. 이게 이제 제1공화국 때의 교육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2공화국 때 이제 61년에 1학기와 2학기를 3월과 9월에 현재 이제 3월과 9월에 시작하도록 하는 그러한 학기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이 어떤 노동조합 설립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 4공화국 실업계 고등학교를 창설했고요.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설립, 그 다음에 고등학교 평준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개설, 그 다음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운영, 전문대학 설치 등과 같은 교육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되는 시기가 이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밀 학급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원이 가르칠 선생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입시 과열이 일어나고 교육의 질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발생됐다는 거죠. 더불어서 교육이 사회 요구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교육의 정체성과 가치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게 이 시기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어떤 우리의 이제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스카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거 이 시기부터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입시 교육이 사교육이 과열되게 되는 거죠. 그런 부조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시기부터. 그래서 제5공화국 때는 과외를 금지시키고요. 대학 입학에 본고사를 폐지하고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고 두발 및 교육 자율화 등을 실시했으며 유아교육법 및 사회교육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6공화국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교육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열성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낳은 부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한국의 어떤 교육 문화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숭문, 그러니까 문을 숭상했다라는 거죠. 문무가 있다 그랬을 때 무보다는 문을 숭상했다. 그다음에 입심양명주의, 출세를 지향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문벌주의, 가족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주의적인 어떤 교육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출세 지향의 문화, 입신양명을 앞세우다 보니까 출세 지향의 문화가 나타나게 됐고, 그것이 이제 한국적인 어떤 교육열로 집약되면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과 부와 권력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나친 교육열이 높게 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의 교육열 과다죠. 그래서 대다수의 학부모가 자신보다는 높은 좋은 경제적 여건을 자식들에게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로 이어졌고요. 사교육 시장의 과다 팽창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뭐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거를 3대 사교육의 메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게 되면 엄청난 그 사교육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 한국의
사교육 제도가 불러온 폐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거를 갖다가 그 안 시켜도 될 수 있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 사교육의 팽창과 더불어서 교육열을 과다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스카이라든지 인서울과 같은 대학들의 어떠한 그 학연에 의한 사회의 구성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낳았다는 것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요.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올린 첨부 파일에 보시면 유튜브로 총 3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례에 대한 그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그 다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육, 사교육을 분석하는 다큐가 있는데요. 이 중에 그냥 제가 하나 올려놓은 거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나머지 것들도 링크해서 보시면 한국의 어떠한 결혼 문화라든지 혹은 정치 문화, 그다음에 교육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